지난 시간에는 톱과 대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톱은 켜는 톱과 자르는 톱에 양날톱이 있었고, 또한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등대기 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붕어톱은 긴 주먹장에 낄 수 있는 부분을 톱으로 자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각도를 자르는 붕어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대패는 긴 나무를 깎을 적에는 수평을 잡는 대패와 짧은 대패로 해서 우리가 판재를 깎을 수 있다든가 쉼에 어느 정도의 대패질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 있는 작은 대패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단단한 나무에 깎는 날의 각도는 세워서 쓴다는 말씀을 드렸고, 물른 나무는 대패날을 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끌과 목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끌의 종류는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3mm에서부터 넓게는 24 혹은 34mm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끌의 종류는 끌구멍을 팔 수 있는 끌과 다듬을 수 있는 넓은 끌, 또한 여러 가지 장부를 촉을 냈을 적에 다듬는 끌, 또한 주먹장을 내 가지고 다듬는 끌, 이러한 끌은 우리가 호미끌로 해서 넓은 판재를 밀어낄 적에 파내는 가공용 끌이 되겠죠. 그래서 끌도 용도가 다양하지만 사용도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각끌은 우리가 사방탁자나 어떤 맞춤에 들어가는 부분의 정교한 부분, 즉 45도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을 가공할 수 있는 끌로, 이러한 끌의 각도를, 이러한 45도의 각도를 마감 처리할 적에 다듬는 끌로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작은 삼각끌이 있는데, 이런 삼각끌은 우리가 흔히 주먹장 맞춤에 가공할 적에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듬기 위해서 만드는 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은 칼이지만은 우리가 작품을 제작할 적에 먹금을 넣는다고 그러죠. 일명 칼금 넣는 칼입니다. 이런 것은 자기 손에 맞게끔 본인이 직접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밀끌입니다. 끌은 목재에 구멍을 뚫거나 홈을 파는 공구입니다. 또한 대패로 깎기 힘든 곳을 깎을 때도 쓰입니다. 이러한 끌들은 사용자가 자신의 용도에 알맞게 만들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끌의 양 옆에도 날이 서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끌 양 옆에 날이 서 있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자재를 가공할 때 자재를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끌은 자재의 장부 구멍을 낼 때 사용됩니다. 장부 구멍의 크기는 사용하고자 하는 끌에 의해 결정됩니다. 장부 구멍을 팔 때 그 구멍보다 작은 끌로 가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끌의 넓이에 맞춰 한 번에 가공해야 한다는 것이 가공 방법입니다. 또한 평끌은 크기가 다양해 넓은 장부 구멍을 가공할 때는 넓은 끌을 사용합니다. 장부 구멍을 팔 때는 직각을 유지해서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각이 틀어지거나 안쪽으로 파게 되면 간격이 좁아지거나 넓어지는 경우가 있어 조립할 때 촉이 빡빡하거나 헐거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은 관통 장부가 아닌 숨은 장부를 가공할 때 안쪽 부분을 가공하는 과정입니다. 끌 구멍을 파고 옆 부분을 가공하거나 다듬을 때도 평끌을 이용합니다. 끌을 이용해 장부를 가공할 때는 한 번에 먹금에 맞춰 가공하지 않고
어느 정도 다듬을 수 있는 여유를 주면서 가공을 합니다. 먹금에 맞춰 가공을 하다 보면 끌에 밀려 선을 넘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처음에는 3mm 정도의 여유를 두어 가공을 하고 점점 깊이 팔수록 좀 더 칼금에 가깝게 가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칼금에 맞춰 끌로 다듬는 과정입니다. 삼각끌은 앞이 삼각형 모양인데 이 끌은 주먹장의 물매를 가공할 때 사용합니다. 삼각끌은 반듯한 모양의 끌로는 가공이 힘든 각도에 들어간 부분에 쓰면 편리합니다. 이렇게 만든 숨은 주먹장은 서라브 앞판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모양 그대로 날이 직각 모양으로 나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직각끌은 주로 제비촉, 연규를 가공할 때 편리하게 쓰입니다. 이것도 다른 끌들과 마찬가지로 직각을 유지하면서 가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호미끌은 호미 모양처럼 한 번 꺾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넓은 판재 중앙에 주먹장으로 밀어 끼우는 맞춤을 할 때 사용합니다. 호미끌도 양옆에 날이 서 있어 평끌로는 가공이 힘든 부분을 가공할 때 쓰입니다. 칼금은 날이 양쪽에 서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작업은 직각자와 금 긋는 칼을 이용하여 먹금을 넣는 과정입니다. 먹금을 넣는 과정은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한 기초 작업이며 빠져서는 안 될 작업입니다. 또한 연필이 아닌 칼로 먹금을 넣는 이유는 나중에 다듬는 과정이나 연필 두께에 의해 오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칼금은 어떤 먹금에도 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나무에 선을 긋는 과정은 칼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알맞으며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칼금은 칼의 모양상 한쪽은 직각면을 유지하고 한쪽은 각이 없기 때문에 금 긋는 칼의 모양을 무시한 먹금을 넣게 되면 부재에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목재에 대해서 가구에 어떻게 쓰임새가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떤 나무를 활용해야 되는가, 물론 여러 가지 나무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나무에 따라서 사용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나무든 간에 가구에 제작하는 데는 큰 손색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먹감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먹감나무는 우리가 흔히 감나무 중에서도 중심 부분에 감한 검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목가구에 화장 치료하듯이 문짝에 목무늬를 쓴다든지 중요한 부분에 이런 무늬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런 무늬 사용법과 또 하나는 우리가 상감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상감의 선을 전부 감나무의 검정 부분을 뽑아 가지고 일직선의 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재에 따라서 좋은 문양이 나올 경우에는 좋은 목리를 이용해서 좌우 대칭을
맞춰서 이런 형태의 좋은 문양을 뽑아서 문짝에 알갱이를 쓴다든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기묘하게 사용하고 있죠. 이런 문양은 그야말로 우리가 자연이 준 좋은 선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소나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나무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나무지만은 주로 많이 쓰이는 부분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반다지를 제작하는 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장롱의 측판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배나무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배나무하고 우리의 토종 배나무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토종 배나무라 하면은 우리가 돌배나무라고 하는데 그 배의 크기가 약간 밀감 크기만한 배나무입니다. 이런 목재들은 현재 우리가 지금 구하기도 힘들지만은 그 목재의 값어치가 엄청나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목재는 우리가 사방탁자나 문갑이나 혹은 어떤 3층장을 제작할 적에 골격, 즉 뼈대를 갖다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적에 가운데 먹감나무로 치장을 하고 가의 테두리를 돌배나무로 한다면 더 없는 좋은 작품이 나오겠죠. 아울러서 이번에는 참중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중나무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나무인데 시골 인근의 울타리가에 많이 자생하고 있는 목재입니다. 이런 목재는 성장 과정도 늦거니와 또한 나무의 굵기가 과하게 크질 않습니다. 색상은 역시 붉은색을 띄우고 아름다운 무늬결도 있습니다. 이런 무늬결도 역시 우리가 화장재로 많이 쓰고 있지만은 특히 이 목재도 역시 골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무늬가 없는 목재도 있겠죠. 무늬가 없는 목재는 길이가 직선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목재는 우리가 골격을 많이 쓰고 문양이 있는 목재는 우리가 알갱이로 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수한 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동나무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동나무의 특징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가볍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가볍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구가 가벼워 좋지 않느냐. 두 번째는 조물 안 칩니다. 나무가 조물 안 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옷에 조물 안 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습기를 많이 잡아주기 때문에 오동나무 장롱으로 짠 가구에 옷을 저장해 놓는다면 오동나무가 습기를 전부 제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한약장을 짤 적에 그 서랍 내부를 전부 오동나무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한약재에 갖고 있는 습기를 나무가 전부 흡수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수한 나무라고 보고 있겠죠. 특히 이번에 오동나무를 보시면은 검정색에 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낙동기법으로 그야말로 인두를 불에 달궈서 목재를 지져가지고 우리가 그 이물질을 빼낸 목재를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런 목재들은 심줄만 살아있고 나이테 자체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떤 경우는 좋은 문양은 우리가 문짝의 알갱이로서도 손색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목재의 낙동하는 부분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얀 부분이 나오겠죠. 이 하얀 부분을 낙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변신이 오는데 이 하얀 목재의 중심 부분에 심줄인데 이 부분만큼은 그렇게 크게 타지 않고 오히려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낙동 기법을 해서 화장재 혹은 가구의 외벽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내장재로는 서랍이라든지 그야말로 옷하고 근접해 있는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겠죠. 다음은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느티나무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는 흔히 우리가 마을의 정자나무로 많이 서 있는데 이 목재는 우리가 보통 수령이 300년 이상 성장했을 경우에 좋은 문양이 나오고 거기에 활용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목재는 제가 얼추 보기에 수령이 약 600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양들은 나무의 바깥 부분을 보면은 그야말로 혹처럼 기형적으로 큰 나무 부분을 절단하고 보면 그 혹이 달린 부분에 어떤 기형학적인 문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칭으로 용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죠.
나무마다의 저마다의 그 문양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목재는 우리가 자연 그대로 문양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런 문양을 잘 활용해서 고급 가구를 제작한다면 그야말로 더 없는 작품이 되겠죠. 우리 조선시대 가구를 보면은 이런 목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재들은 문양이 있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특히 또 느티나무로 되어 있지만은 큰 문양은 없습니다. 이렇게 문양이 없는 목재는 문양이 없는 쪽을 활용해서 우리가 골격, 즉 어떤 작품의 뼈대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넓은 판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판재들은 또 문양이 있겠죠. 이런 문양은 큰 힘 없이 우리가 작은 소품 만들 적에 중심 부분이 아닌 일반적인 보편적인 어떤 그 판재를 활용할 적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에 따라서 다 제작이 다르겠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가구의 측면도 쓰고 아주 중요한 부분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흑단나무는 주로 열대지방에서 자라나는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나무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목재는 사실 우리가 고추의 그 매운맛 같이 나무를 켜보면은 좀 매운맛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가구 제작에 나쁜 나무는 아닙니다. 실제 수입나무도 우리가 잘 활용한다면 그 이상의 값어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재는 습도에 아주 예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구 제작하는 계절로 봐서는 제가 보건대 봄과 가을에 제일로 적합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장마철, 우기가 있기 때문에 그 습기를 먹은 상태에서 결국은 건조한 방에 들어가니까 그만큼 다 줄겠죠. 그러다 보니까 목재가 수축작용을 해서 어떤 그 변화가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실제 경험은 봐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환경도 중요한 거니와 제작 기간으로 본다면 봄과 가을이 제일로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끌과 목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